대대적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지금 상황과 함께 주의해야 할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차 감염,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넘어서 계속되는 N차 감염이 7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고요. 6차 감염이 12명, 5차 감염이 8명.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7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지요. 버스, 택시 탈 때 반드시 마스크 써야 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택시기사, 버스기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행기 마스크 다 써야 합니다. 오늘 모두 다 착용하고 타셨겠죠. 자, 내일 이제 가장 많은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는데요. 여전히 교사, 학생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지금 내일 등교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14군데, 부천에 1군데, 경북이 많습니다. 구미 쪽에 유치원과 초, 중학교 181곳을 포함해서 115곳이 일단 등교를 연기했는데요. 일단은 지난 한 주 실험적으로 해보니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정대로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는 중간고사,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건이 지금 발생했는데 10살 미만 어린이 그리고 10대 3명인데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WHO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에 한꺼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7차 전파가 1명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 6차 전파는 12명의 환자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차 전파가 8명, 4차 전파가 25명, 3차 전파도 25명, 2차 전파가 20명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7차 전파는 그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을 거쳐서 노래방 그리고 음식점 또 다른 음식점 그리고 또 다른 음식점을 확인하고 그 후에 확진자의 가족 이렇게 되면서 7차 전파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의 백수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102번 확진자, 학원 강사. 참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니까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7차까지 나왔어요. 예, 결국 한 번의 거짓말이 이렇게 7차까지 나오고 결국은 이게 슈퍼 전파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전파력이 빠른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이 중간에 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데에서의 전파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7차까지 갔지만 그래도 지금 경로는 다 파악이 되지요? 그렇죠. 이 7차까지 갔다는 의미는 중간에 감염 경로들이 다 밝혀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일단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는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가는 동안에 너무 또 접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노출됐던 사람들은 다 자진해서 지금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2번 확진자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29살인가 되는데 젊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전파시키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의 어느 정도 특성도 지금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 예. 근데 예천에 있는 바이러스랑 지금 이태원발 이 바이러스가 지금 G타입이라고 그래서 같다고는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다른 바이러스들이 없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태원발이 그렇지 실제로 신천지일 경우에는 이 V타입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전파가 빨랐던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근데 7차까지는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다른지는 너무 연구가 덜 돼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뭐 5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바이러스의 특성도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들, 접촉하는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역학적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 몇 차 감염까지 사례가 나왔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그렇게까지 몇 차 감염까지 따지지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차수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감염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7차까지 나온 적이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예. 그 몇 차냐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 전파자가 있었지만 그 원내 감염으로 그치고 말았지 실제로 가족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그 몇 차 감염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실은 환자가 주변에 돌아다니질 않고 3명 확진된 정도였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슈가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건 분명하죠. 이렇게 N차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지금 물류센터에서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택배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전달할 때 그때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택배 기사가 아니고 사실은 물류센터에서 예.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는 아마 연결고리가 없을 텐데 혹시라도 배달 기사가 중간에 접촉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있었을 텐데 예. 이 부분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해서 아마 이 생존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물류센터에서 배달 기사한테 감염됐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역학조사는 하고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한 2, 3일 안에 안 나온다면은 그 감염 경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종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생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연구해 보면은 뭐 하루 정도라고는 하는데 예. 그것이 계속 하루 종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면서 하루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감염력은 없어져서 실제 물류센터에서부터 배송이 되는 기간이 대부분 하루는 걸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 소비자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소독제가 제품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그 물류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품에 만약에 소독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 내용물을 뭐 변질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예, 내용물 안에까지 소독제가 들어갈 확률은 없고 표면만 다 소독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기죠. 환기. 예, 소독제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소독을 한 후에 환기를 하면 좋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락스를 희석해서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소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락스를 한번 소독을 한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그걸 제거해주면은 예. 그 후에 잔류 독성이 없어질 수가 있죠.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10살 미만 어린이가 1명, 그리고 10대 1명 이렇게 서울에서 신고가 됐습니다. 권준욱 보건부장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2건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신고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2건은 모두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었고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이 1명이고 10대가 1명입니다. 현재 각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에 한 건의 경우에는 일단 사례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먼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뭡니까? 보통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가와사키병이라고 예. 있는데 이것이 전신 혈관염이거든요. 발열이 되고 결막염이 생기고 혀가 붓고 뭐 복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증상인데 예. 대부분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걸리지 나이 먹은 아이들은 안 걸려요. 예를 들어 예. 8세, 9세 이렇게 안 걸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와사키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8세, 9세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20세, 25세 청년들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소아라는 말을 빼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여러 장기에 감염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망할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예후는 좋아서 그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즉 미국의 경우 뭐 160, 70만 명이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예.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가와사키 병과 비슷한데 가와사키 병은 대개 5살 아래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걸로 봐서 그냥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인이 불명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관련성은 지금 현재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예. 얼마 전에 노출이 돼서 항체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노출에 의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사이토스톰이란 말 많이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함으로 해갖고 다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보통 우리나라의 증례를 보면은 19세 이하로 38도씨 이상을 24시간 이상 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염증 수치라고 CRP라고 있는데 이것이 높아지고 2개의 장기 이상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를 증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음성 판정인데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관련이 있는 것이 예. 미국에서도 대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항체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을 증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10대 1명, 10대 미만의 1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명은 전혀 증례랑 관계가 없고 한 사람은 지금 그 증례랑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사례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던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 이제 코로나랑 전혀 노출된 경력도 없고 감염 자체가 지금 조그맣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열의 여러 다기관,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례로 보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증세가 나타나고 그렇죠. 증세 자체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는 뭐 그다지 많은 것은 없고요. 예. 실제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은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실제 치료약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잘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토스톰과 마찬가지로 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도 예후는 좋지만 치료약 자체는 사실 개발되기도 어려운 약입니다. 예. 아무튼 어린이들이 걸리면 힘들죠. 훨씬 부모도 힘들고. 그러면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역시 코로나19 대처하는 그런 수칙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감염이 다 무증상이든 뭐든 나은 다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 지금으로 와서도 30대 이상 사람들이 걸리는 케이스는 없다는 것이 조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안심일 수는 있죠. 예. 자, 계약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데요. 240만 명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까지. 가장 많은 숫자가 계약을 하는데 사실 내일 등교 개학이 전면적인 등교 개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을 잘 지켜봐야 할까요? 조희연 교육감 발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강서 지역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즉각적으로 2일간 긴급 돌봄을 중지하였고 이후 이들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학교와 협의하여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다수의 학교는 등교 수업 일자를 다음 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가 협의 결정해서 강서 지역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등교 일자를 조정하였습니다. 교수님, 일단 강서하고 양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유치원 내일로 예정됐지만 일단 6월로 미뤄졌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죠. 학교 개통에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일단 감염이 되면 그 주변이 노출됐었다고 일단은 보고 학교는 안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유치원생들 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교육 아닐까요?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쓴다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고 또 집에서 부모님들로부터는 계속 교육은 받았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은 안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또 유치원보다 더 어리면 어렵겠지만 일단 유치원 정도만 돼도 교육은 가능할 것 같아서
계속 보건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만 할 수 있다면은 뭐 가능할 거는 같은데 이 거리 두기도 간단치 않고 또 계속 눈 안에 넣고 학생들을 유치원생들을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정부가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내일 정확한 사용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보시죠. 최근 마스크 생산량이 1월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었고 공적 마스크 재고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여유 물량은 수출이나 국가 간의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얇고 가벼운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지금까지보다 2배인 100만 개까지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계절이 더워지는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현장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지금 방역 당국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지침이 마련이 돼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 잘 안내해서 지침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잘 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일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조언하신다면? 글쎄요,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의 공조 에어컨에서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에 이 방향이 있다면은 다 그 방향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이때 쓰는 마스크는 사실은 보건 마스크 N95 정도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서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있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기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에어컨의 방향에 따라서 그 한 방향에 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모두 다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방향을 많이 떨어져 앉는, 즉 자리의 배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환기라는 문제도 결국 교육당국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3분의 1 정도 문을 열라고 그랬다가 지금 그것도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답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면서 어떻게 하면은 노출이 안 되는, 즉 여러 사람한테 많이 길게 넓게 가지 않게끔 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답은 없지만 아마 각 학교 혹은 직장의 그 건물의 공간의 특성을 잘 살펴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좀 답답하니까 덜 답답한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이제 많이들 찾게 될 텐데요. 덴탈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 그러니까 KF94나 80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 봤을 때 바이러스 차단 효과 몇 %나 될까요? 그 뭐 쓰는 방식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고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많아야 덴탈 마스크 20-30% 정도는 밖에는 안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건 방어의 목적일 때는 그렇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켜주지 않는 목적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80-90% 이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방법은 덴탈 마스크를 계속 쓴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데 N95 혹은 80 마스크만 해도 상당히 많이 젖어 들어가게 되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는 아마 없어 보이고요. 덴탈 마스크를 할지라도 하루에 한 개 갖고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상당히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생길 것 같습니다. 덴탈 마스크하고 면 마스크하고는 어떤 게 더 차단 효과가 높습니까? 그건 당연히 덴탈 마스크가 더 낫겠죠. 아, 면 마스크가 가장 낫습니까? 예, 면 마스크인 경우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비말에 이제 젖어 들어가게 되면은 한참 되면 세균의 감염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도 그렇군요. 있고, 그것을 멸균 상태로 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빨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세균의 감염이 우려될 수는 있는 상황이죠. 아베 총리는 지금도 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 면 마스크는 사이즈도 너무 작고요. 그러게요. 예, 그걸 왜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반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으니까 2개씩 나눠줬으니까 이제 지금도 그걸 쓰게 하는가 보죠? 그렇죠. 지금 뭐 모든 국민이 그 쓰고 있는 사람 별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랬다 치고 지금도 이렇게 작은 면 마스크 계속 쓰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일본 사람들의 그 방역은 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관련 상황 살펴봤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